올 시즌 현재 NHL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에게도 바딤 시파초프라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수비수 마르크 스트라이트는 은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만나 희비가 엇갈렸던 두 팀, 내시빌 프레데터스와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올 시즌 두 번째 대결은 어땠을까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안양 한라와 하이원이 함께 일본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나란히 1승 1패를 기록한 두 팀은 장소를 옮겨서 이번 주에 두 경기를 더 갖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20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120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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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로 녹음 요일을 정한 이유, 바로 5주년 얘기가 또 나와야 되는데, 네. 2012년 10월 31일부로 온더스포츠라는 이름을 걸고 첫 활동을 개시한 지 딱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5주년 딱 5번만 박수 쳐봤습니다. 네. 특별한 날인데요. 뭐 저희한테만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그렇죠. 박김찬 PD의 감회가 궁금하네요. 저한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온도스포츠 팟캐스트가 이제 처음 저희가 공개를 한 날이 이 날이기도 했고, 네. 5년 전에. 그리고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 제가 아이스하키 링크장을 처음 가봐서 카메라 들고, 예, 경기를 찍어봤던 날이 처음이었고, 그날 그 경기를 계기로 해서, 예, 지금 이 자리, 이 상태까지 오게 되었네요. 10년 전 10월 31일. 네, 그때가 이제 코리아 리그 2007년 네. 코리아 리그 아이스하키 리그 2차 리그가 진행되고 있었고, 광운대와 경희대와의 경기가 진행되는 날, 그날 그 경기를 찍으러 갔었죠. 예. 또 늦게 갔어요. 2피 중반대 가가지고. 예. 그래서 그날 그 아이스하키 경기를 처음 봤거니와, 예, 그날 그 경기를 찍으면서 좀 느낀 바가 많아지면서, 예,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아이스하키판에 처음 발을 디딘 그 계기가 시작이 돼서 네. 10년째 오늘이. 예, 그거는 뭐 김태범 아나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아니요, 저는 그때는 그냥 박김찬 PD가 발을 담그고 있는 걸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다가, 예, 그때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발을 담근 지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영상을 그때 만들었었는데, 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 때, 예, 그때 나레이션을 김태범 아나운서가 맞습니다. 했었죠. 예. 오늘 또 SNS에다가 올렸더라고요. 네, 목소리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늙었어요, 목소리가. 그때 컨셉 자체가 좀 그런 컨셉이기도 했지만, 일단 10년 지났는데 목소리도 늙었다는 것을 그렇죠. 느꼈습니다. 20대 때와 30대 때와 네. 다르더군요. 참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이스하키와의 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뭐 그간 일단 이 연을 이어올 수 있게끔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 뭐 참여해주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예, 무엇보다도 예, 아이스하키 10년 동안 찍어온 거는 제 의지대로 해온 거니까, 예, 누구의 영향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제 자신이, 예, 제 자신한테 박수를 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온도스포츠를 5년 동안 해왔다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혼자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 주변에 고마운 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참여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버텼다라는 말을 써야겠네요. 예, 예. 버텨온 거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예, 더 열심히 해야죠. 앞으로도. 여기서 그렇죠. 끝내면 안 되고. 예, 네. 일단 이 비하인더넷을 비롯해서 온더스포츠라는 이름을 걸고 나오는 모든 컨텐츠들을 그동안 뭐 즐겨주시고 같이 공유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가능했지 않나 싶고요. 네, 사실 이렇게 보시는 네. 분들 없으면 또 의기소침해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유튜브 구독자가 3,000명을 돌파를 했었고요. 네. 네. 뭐 많은 수가 아니면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여러 가지 감사하죠.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 힘을 주신 분들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네. 오늘 120회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좀 앞에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조금 썰이 길었네요. 오늘 시작이. 그렇네요. 아이스하키 얘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5주년 뭐 특집이랄 것까지는 없고요. 하던 대로 가야죠. 네, 하던 대로 네. 하고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뭐 오늘부터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상품이 조금 그래도 준비되어 있다라는 네, 것만 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품을 저희가 준비했다라기보다는 예, 많은 하키 팬분들과 그렇죠. 예, 또 국내 아이스하키 구단 프런트에서 큰 도움을 주셔서 예, 그분들 덕분에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네, 그분들 덕분에 좀 더 당분간 후원 상품 떨어질 때까지는 당분간은 좀 더 재미있게 아이스하키 얘기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떨어지지 않도록 주변에서 많은 협찬 예,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20회 10월 31일 화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먼저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댓글 남은 김님 짧은 댓글이에요. 서부 컨퍼런스에서 대체 무슨 일이? 서부 컨퍼런스에서 요즘 가장 눈에 띄는 일은 뭘까? 저는 생각해봤는데 일단 남은 킴님 입장에서는 LA 킹스 팬이시니까 요즘 LA 킹스가 잘하고 있잖아요. 뭐 그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저는 떠올랐는데 뭐 더 있을까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역시 상당히 잘하고 있다도 하나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비전 독주를 달리고 있죠. 예, 저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이 정도로 팀이 확 달라질 줄은 몰랐거든요. 막 이제 밑에서 바텀 라인에서 뛰는 포워드들도 많이 이제 새롭게 영입을 한 선수들도 한두 명씩 있는데 그 선수들까지 팀에 잘 녹아들면서 21포인트로 사실상 NHL 전체 1위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에요 지금. 그런데 네. 센트럴의 강호들이 드글드글하고 댈러스도 있고 뭐 내슈빌도 있고 시카고도 있고 미네소타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세인트루이스가 이렇게 독주를 달린다는 게 지금 정규 승만 10승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네. 정말 대단하고 거의 지금 템파베이가 거의 어깨를 나란히하는 수준인데 저는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인트루이스도 좀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서부 컨퍼런스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즌 초반입니다. 팟빵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Y더맨님 을 시작으로 저희 온더스포츠 5주년 축하 메시지를 주신 분들이 또 여러분 계십니다. SY더맨님 5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셨고요. 119회에 또 5,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론 발드님 역시 5주년 축하 인사 주셨고요. 네이버에서 접하게 된 이후로 매주 다음 회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쭉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쭉 들으실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역시 온더스포츠 5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 인사 감사합니다. 척박한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토양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개무량한데 이거. 5주년 기념 방송에 참여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셨어요. 100회 나오셨는데 네. 5주년까지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하셨고 지난주에 대문 기사로 하이원이 걸릴 줄 정말 몰랐습니다. 119회 제목이 하이원 파죽의 3연승이었죠? 네. 그러고 4연승까지 갔죠. 그렇죠. 저는 뭐 3연승인데 파죽까지 약간 그런 생각했는데 그 파죽 지세 뭐 이런 표현들을 얼마나 쓰나 하면서 저도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3연승부터 쓰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인정. 네. 그리고 김태범 아나운서님 제가 일산 사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 김태범 아나운서님과 같은 은평구 주민 구파발입니다. 정우영님과 헷갈리셨습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정우영님 일산 사시는데 그때 100회 때 들으신 내용 중 헷갈린 게 맞습니다. 같은 은평 구민으로서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야구는 LG 트윈스 팬, 축구는 안 보시고 NBA는 역시 크리스 폴 팬, 하키는 하이원과 NOM 팬이시죠. 예. 댓글 감사합니다. 네이버 댓글 보겠습니다. 쇼온초이님
베가스, 시카고도 잡았어요. 이야, 눈에 띄는 결과이긴 했습니다. 플러리 백업, 수반의 백업, 단스크가 나와서 질 줄 알았는데 대단합니다. 크크. 이 페이스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오스카르 단스크 선수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지금 뭐 베이거스에서 계속 부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기회를 잡았는데 본인의 가치를 증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오늘 부상당했습니다. 어허.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베이거스는 지금 골리 문제가 골리 부상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오늘 또 그래서 졌죠. 오늘. 아일랜더스한테 졌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플러리 부상 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베이거스인데 또 한 번의 고비가 왔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몬트리올 알로이츠님 역시 비하인더넷 5주년 축하 인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생분이 몬트리올 오셨다고 그랬죠? 플로리다와 몬트리올 경기를 같이 보고 오셨는데 동생분이 경기 보다가 안양할라가 봐도 몬트리올만큼은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셨답니다. 안양할라 캐나다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전술은 없고 두루왕 하나만 믿고 애들이 몰려있다 할 정도로 형편없는 경기력이었다. 하지만 뭔가 희망을 보셨네요. 동생이 이번에도 재밌는 경기를 봤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역시 몬트리올 알로에츠님은 그 몬트리올에 대한 아주 섬세한 분석과 비평 항상 주시죠. 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반증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플로리다전, LA전 공격수 최근 4년 내 1라운드 지명자들이다. 4라인 공격수들 문제점을 짚어주시면서 팀의 드래프트 책임자에 대한 또 역시 비평을 주셨어요. 여기에 스틸 컴팸스님인가요? 예. 이번 시즌 헵스 두루왕 보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프라이스는 왜 이리 부진한 걸까요? 하셨고 또 몬트리올 알로에츠님이 역시 프라이스, 패치오리티 가장 실망스럽다고 말씀 주셨네요.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에 대해서 이현숙 기자님은 요즘 특별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오늘 뭐 저희가 졌기 때문에 별로 저희 할 말은 오타와가 졌기 때문에 예, 8대 3으로 아주 그냥 당했거든요. 네. 근데 봤을 때는 마르코프 선수의 공백이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저는 마르코프 선수가 이제 38살이고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백이 그래도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했고 알스너나 뭐 쉔코 같은 슐렌코 같은 선수들이 영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마르코프 선수가 줬던 이 공수에서의 안정감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수비진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공격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드루행 선수가 뭐 이 선수는 능력이 예전부터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죠. 근데 전반적으로 공격도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경기를 봤을 때는 몬트리올이 굉장히 잘했다라기보다는 오타와가 정말 할로윈 때 신나게 놀았구나라는 느낌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고 그래도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상대가 못했든 간에 대승을 했거든요. 이 기세를 좀 살린다면은 좀 반등의 여지를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몇 경기 안 했으니까 좀 더 봐야겠죠. KGOD님 댓글인데요. 역시 오일러스 얘기 주셨어요. 세케라의 공백이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맥데이빗 캐리 없으면 너무도 안 된다. 현재 오일러스다. RNH도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고 드라이사이틀 카큘라 빠른 복귀를 해줘서 천만다행이에요. 플로야비가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일러스는 좀 어때요? 세케라 선수는 이제 제가 프리뷰 때 좀 짚어드렸는데 이 선수의 공백을 결국은 오일러스가 메우지 못하고 있는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고 클래프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좀 약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오일러스 수비진이 무너지면서 지금 또 공격도 작년만큼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일러스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플류 에르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AHL에서 그렇게 뛰어난 모습이 아니에요. 7경기에서 3포인트인가 였던 것 같은데 물론 이 선수가 공격보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재다능함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제 주목을 받는 선수긴 하지만은 이제 오일러스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찍 뽑은 선수들을 조기에 올렸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서두르지 않는 느낌을 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류 에르비 선수가 조금 더 낮은 레벨에서 확실하게 성인 하키에 많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같이 너무 안 풀리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또 콜업이 될 가능성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힘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밖으로 오일러스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느낌인데 뭐 결단을 한번 내릴 때가 다가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몬트리올 알로에츠님이 또 댓글 주셨네요. NHL의 에이전트가 트위터에다가 갈채약은 문제가 아니다. 러시아 선수를 성공적으로 지도해본 경험이 없는 감독이 문제다. 야, 이게 성적이 안 좋으니까 단장도 까이고 감독도 까이고 지금 뭐 다 까이는 것 같아요. 러시아 선수들이 많이 팀을 떠난 것에 대한 또 얘기를 주셨는데요. 마르코프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여러 가지로 좀 안팎으로 몬트리올 얘기들이 좀 많네요. 예, 요 발언이 좀 이제 NHL 전반 조금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뭐 잘 지나갔고요. 이게 여기서 언급해주신 선수가 한 명 있죠. 이제 2011년 2라운드 러시아인 선수, 이 선수가 알렉산드르 호흘치오프라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네. 선수가 이전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인데 왜 이 선수가 저는 콜업이 되지 않았는가? 이거는 사실 좀 러시아 선수를 싫어한다라기보다는 조금은 뭐랄까 이 선수가 결국 부족했다라고밖에 기록적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AHL에서는 사실 물론 좋은 선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신장이 그렇게 크지 않고 신장이 작은데 득점력으로 승부하는 선수예요. 그런데 그런 타입의 선수가 AHL에서 NHL에서 공격으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 뭐 보스턴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그 이후에는 KHL로 넘어갔습니다. 스카에서 작년에 뛰었고 올해는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에서 뛰고 있는데 KHL에서도 아주 뛰어난 스코어러라고 보기에는 좀 못 믿어온 성적을 지금도 남기고 있어요. 뭐 올 네. 시즌 사실 23경기에서 18포인트로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이 선수가 진짜 공격이 이제 재능인 선수고 AHL에서도 이 공격을 살릴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이거보단 사실 조금 더 공격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선수는 사실 조금 이유가 있었다고 봐요, 저는. 네. 몬트리올의 러시아 스타가 언제쯤 나올지 뭐 이것도 한번 주목해볼 부분인 것 같네요. 다음 댓글 쇼온초이님 또 댓글이 있습니다. 10월 31일 펭귄스가 제츠에 크게 졌네요. 오늘자 맨 머레이 플러리 세이브 성공률을 써주셨는데 와, 맨 머레이 55.6%. 예. 펭귄이 골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네요. 반면에 베이거스 골리 복이 터졌는지 90% 훨씬 넘어요. 말씀 주셨고요. 몬트리올 알로에츠님이 여기에 또 답을 주셨는데 10밀리언을 7년간 프라이스에게 부어버릴 생각하니 겁나신다고 또 한번 프라이스가 걱정입니다. 프라이스는 사실 예전만큼만 하면 사실 뭐 $10,000 정도는 받을 만한 선수라고 보고요. 이제 뭐 피츠버그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맨 머리 선수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사실 이 선수가 약점이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 약점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당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성적이 좋지 않고요. 플러리와 머리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확장 드래프트를 남기고 사실 이제 스탠리컵 2연패의 골리 주역이라고 하면 맨머리 선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선수를 보내고 플러리 선수를 잡는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적으로도 머리 선수가 더 좋았고요. 그리고 플러리 선수는 이제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 사실 머리 선수를 선택은 맞았어요. 근데 그 결과는 올해가 좋지 않았죠. 예. 설리번 선수 감독이 이제 AHL에서 NHL 피츠버그 감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데려온 선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용하는 선수들이 몇 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뭐 머리 선수도 말씀드린 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시어리 선수, 그 다음에 브라이언 러스트, 뭐 올해부터 활동하는 카터 로우니 선수 같은 경우도 이 선수 중에 한 명이고, 근데 원래 AHL에서 그리고 AHL 직접 팜팀에서 올라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인이 쓰던 좀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올리는 이런 선택을 뭐 종종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시어리 선수나 러스트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상당히 뭐 항상 올라온 뒤로부터는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겐츠 선수도 있죠. 예, 이렇게 보면은 네, 그 부분에서는 이제 뭐 설리번 감독이 AHL에서 뛴 선수들을 쓴다 이 부분이 좀 문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같은 경우에는 뭐 골리 문제 또 이야기해드리면 수벤 선수 부상, 단스크 선수 부상이기 때문에 정말 뭐 좀 좋다면 좋고 안 좋다면 안 좋은 지금 그런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되어버렸어요. 네.
일단 있는 선수 자원 안에서 선수들 어떻게 기용할 건지는 감독 권한이니까 뭐 그건 그건데 못하면 결과가 안 좋으면 그렇죠. 변화가 네. 불가피한 거겠죠. 여러분의 댓글 이렇게 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재밌어요. 계속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고요. 댓글로 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5주년 특집 같지 않은 특집의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품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뭐가 좋을까요? 선물의 나눔? 선물의 나눔?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해드리고 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특별한 순서가 가능하게끔 해주신 많은 후원자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 후원자분들이 누구시고 또 어떤 것들을 후원해 주셨는지 그것부터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내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몬트리올 알로에츠님께서 멀리서 상품들을 직접 구매를 하셔서 보내주셨는데요. 직접 사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야, 저도 그냥 있는 거 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와. 이 탭 다 달려 있고, 네, 야, 대단하십니다. 꽁기꽁기 이렇게 잘 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네. 정말 감동이었고요. 청취자가 많이 늘어나게끔, 참여도 많이 늘어나게끔 써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주셨고요. 일단 보내주신 것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캐네디언스 2016년 윈터 클래식 저지, 네. 그 캐네디언스의 C 마크가 뽀송뽀송하게 유니폼에 잘 박혀 있는 저지를 주셨고, 그다음에 캐네디언스 티셔츠, 그다음 오리지널 6 티셔츠, 그다음에 코너 맥데이비 머그컵 하고 선수 이렇게 97번 딱 써 있고 뭐 네. 이렇게 막 맥데이비 있더라고요. 팬분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켄 파울러 사인 카드가 있었고요. 예. 라이언 앨리스 사인 카드, 그리고 이제 저지 카드, 저는 처음 봤어요. 선수 카드에 그 안에 유니폼 조각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거에 한 10장 정도 되는데, 일단은 너무나 많이 그리고 귀한 상품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몬트리올 알루에치님이 주신 메시지처럼 댓글로 참여해주시고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게끔 선물을 나눠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이제 캐네디언스 저지만큼은 이제 시즌 말미에 그 스탠리컵 파이널 우승팀 맞추기 이벤트를 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건 그때 그렇게 활용하는 걸로. 못 맞추면 어떡하죠? 못 맞추면은 나올 때까지 하는 계속 걸로. 묵혀두고 있어야 되나? 네. 그렇게 가면 될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2월에 한국 방문하신다고 그때 말씀 주셨었는데, 네. 그때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멀리서 이렇게까지 보내주시니까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너무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몬트리올 알로치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또 있죠? 이분은 이제 이름을 공개는 안 하셨고요. 그냥 익명의 안양알라 팬. 안양알라 팬이신데 이름 공개는 하고 싶지 않으신 분. 굉장히 오래된 안양알라 팬분이시고요. 이벤트 방송에 이제 써달라고, 지난 시즌에 안양알라가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하면서 이제 우승 기념으로 백투백 챔피언 티셔츠를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인분들 나눠드리려고 잔뜩 구매를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3장을 티셔츠를 주셨고, 지난 시즌 안양알라 챔피언 티셔츠. 네, 3장. 그리고 이제 그 욕실용 시계가 있었는데 그것도 3개를 같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익명의 안양알라 팬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구단에서, 국내 실업팀에서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안양알라 아이스하키단에서 이번 시즌 안양알라 남은 홈 경기 중에 아무 경기나 찾아가서 보실 수 있는 홈 경기 티켓 2장 플러스 50% 할인권 2장, 이렇게 한 세트로. 그럼 4분이 가실 수 있는 거네요? 네. 그게 이제 뭐 2명이 오는데 지인들
꼬셔서 2명 더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아. 취지로 이렇게 한 세트씩 묶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5세트를 후원을 해주셨고요. 4명씩 갈 수 있는 티켓이 5세트. 네, 그리고 그 안양알라 MD 상품 중에 보면은 이제 그 열쇠고리인데 그 게임 중에 마인크래프트 캐릭터 같은 머리가 네모난 안양알라 유니폼을 입고 있는 그 캐릭터 상품이 있는데 키링이라고 하죠. 열쇠고리. 예. 그것도 5개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안양알라 아이스하키단에서 후원해 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대명 킬러 웨일즈에서도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예. 일단 홈 경기 티켓. 인천 홈 경기. 네. 인천 홈 경기, 남은 경기 아무 때나 가실 수 있는 그 경기 티켓 2매씩 5세트를 주셨고요. 총 10매. 네. 예. 그리고 오션월드 입장권도 마찬가지로 2매씩 5세트를 주셨습니다. 네. 오션월드. 겨울에도 오션월드 하죠. 네. 뭐 여름에도 네.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후드티하고 모자도 각각 3개, 3벌씩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대명 킬러 웨일즈 아이스하키단에서 네.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뭐 그냥 이제 저희끼리 그냥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가 기념이 될 만할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기념 퍽 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감사한 분들한테 돌리면서 그러니까 뭐 큰일이 잔칫날 되면은 떡 돌리잖아요. 네. 저희는 퍽을 돌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념 퍽을 만들었는데요. 예. 오. 주변 분들한테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같이 매주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같이 선물과 함께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같이 묶어서 온더스포츠 5주년 기념 퍽. 네 그냥 요거는- 퍽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걸로 하키해도 되는 네, 거고 그죠. 그냥 진열해도 되는 거고 네. 근데 뭐 진열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그걸로 그냥 갖고 노셔도 저도 될 것 아직 같습니다. 구경을 못 해봤습니다. 이거. 네, 온더스포츠 이게 5주년 제작하는데 좀 기념 퍽.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요거는 걸릴 것 같아요. 요거는 박힘찬 PD가 사비로 제삽이 털어서 네. 제작을 했는데 여러분 귀한 또 추억이 됐으면 좋겠네요. 추억하진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기념이죠. 그렇게 뭐. 저희 기념하는 차원에서 네. 좋습니다. 일단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 많은 후원 상품들을 여러분께 어떤 방법으로 나눠드릴 수 있느냐인데 어떤 방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애초에 몬트리올 알루에츠님이 최초에 의견을 주신 것처럼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참여라는 거는 댓글이죠. 댓글. 댓글이고 뭐 저희 방송 비하인더넷 방송 댓글도 좋고 아니면 뭐 영상 올라오는 댓글들도 좋고 네. 뭐 성심성의껏 자세히 의견을 주시고 재미있고 격려를 특별한 주시고 내용의 댓글. 사연도 좋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 온도스포츠 컨텐츠에 참여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는 상품을 나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바로 드려야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상품을 받으실 주인공은 누군가요? 저끼리 얘기를 했을 때는 뭐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폴피핀과 실버버그님께 드리면 1차적으로 좋지 않을까. 매주 장문의 팟빵에 감상평과. 장문의 댓글인데 네. 한 달락 내용이 다 다른 네. 그런 댓글. 모든 제가 그래서 뭔가 줄이기가 참 애매한. 사연도 많이 담겨 있고 네. 여러 가지 또 저희한테 대한 뭐 피드백이나 격려나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항상 매주 전해주시기 때문에 이분께 일단 선물을 전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상품인가요? 뭐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에너하임 팬이시니까 예. 게임파울러 사인카드는 어떨까라는 오. 생각이 에너하임의 디펜스. 캠 파울러의 사인 카드. 네, 계속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시니까 나중에 또 드리면 되죠 뭐. 네. 일단 네.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에너하임 덕스 팬이신데요. 네. 만족하실 만한 상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딱 전해드리면서 반응 보고
이건 아닌가? 조금 예, 실망하는 눈치다 싶으시면은 예, 또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막 예를 들어서 막 한라 싫어하는데 안양 홈 경기 티켓 주고 이러면 하이원 팬이신데 뭐 대명이나 한라 팬 티켓 드리고 이러면 또 예, 그죠? 네. 일단 만족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계속해서 많은 좋은 의견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그동안 계속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품이 탐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면은 네, 계속 매주 뭐, 챙겨서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얘기도 좋습니다. 네. 뭐 질문, 욕만 아니면 되죠. 비판, 욕도 있어요 가끔. 괜찮아요. 네. 네. 내용 불문하고 계속해서 댓글 통해서 여러분 참여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또 감사의 표시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앞쪽에 얘기가 좀 많았어요. 그렇죠. 이제 진짜 얘기로, 진짜 아이스하키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죠. 비하인드넷 120회 이연섭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NHL 이슈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요즘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 신생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적이 너무 좋아요. 비록 오늘 졌지만 그래도 8승 2패입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근데 이 팀에 큰 골칫거리가 하나 있다고요. 예, 골리 부상 문제와는 좀 다른 골칫거리인데 바딤 시파초프 선수, 이 선수 제가 예전부터 많이 언급을 해왔던 선수죠. 그런데 이 선수가 오늘 러시아 행위 결정이 났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선수는 베이거스 창단 소식 나왔을 때부터 막 선수 수급하는 얘기 나올 때부터 초기부터 거론이 됐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결국은 이 선수가 러시아로 돌아간다고요? 그렇죠. 이 선수가 사실상 골든 나이츠의 첫 프로 선수 계약이라고 봐도 첫 계약 선수. 예, 거의 예. 이제 사실 이제 조금 전에 계약이 있긴 했지만 이 선수 유망주 계약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첫 이제 주력 선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선수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NHL 콜업이 됐었는데 그래서 골 넣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런데 이게 이 문제가 결국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됐네요. 승격 이후 3경기 동안 큰 인상을 별로 주지 못했습니다. 한 골 넣긴 했지만 사실 그것도 알렉스 투크 선수의 플레이가 좋았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거고 3경기에서 거의 10분 남짓 출장을 하면서 다시금 강등이 됐었습니다. 네. 이후 팀은 이제 시파초프 선수의 에이전트에게 트레이드 다른 팀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권한까지 줬기 때문에 사실상 전력 외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강등이 됐기 때문에 AHL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AHL 산하팀이 시카고 울브즈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지난 금요일 경기에 출장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모닝 스케이트를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이 선수가 스케이트를 했는데 갑자기 경기 2시간 전에 잠적이 되더니 무단으로 팀을 이탈해서 베이거스의 가족을 보러 갔다는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나왔어요. 가족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요.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것까지는 이제 확실하지가 않은데 예. 갑자기 가족을 보러 떠났다. 베이거스를 향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출전하지 못한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팀은 이에 대해서 징계를 결정을 했고 지금까지도 이제 연봉이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이렇게 너무 이제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 시파초프 선수 오늘 러시아로 돌아가기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아하.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베이거스와 이제 상호 계약이 파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파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 중이고 제가 봤을 때는 파기가 될 것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NHL에서 이 선수를 보기는 정말 기적과 같은 확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시작을 함께 했던 어떻게 보면 그런 선수였는데 결론이 이런 식으로 나게 됐군요. 참 바딤 시파초프 선수는 이현숙 기자님도
오래 전부터 주목을 했던 선수고 이 선수가 베이거스로 온다고 했을 때부터요. 네. 이 소식이 그렇죠. 뭐 일반적인 그냥 뉴스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현숙 기자님께 어떠세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선수가 인라인 센터로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좀 타이밍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리시즌 동안에 큰 임팩트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건 사실 뭐 이 선수 탓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 지금 감독인 갤런트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이랑도 좀 맞지 않는 선수예요. 지금 갤런트 감독이 추구한 딱 지금 베이거스 선수진을 보시면은 갤런트 감독이 딱 추구하는 스타일이 나오죠. 엄청 열심히 뛰고 포체카 좀 수비적인 활동까지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포워드를 주로 기용을 하는데 사실 시파초 선수는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더더욱 기회를 받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팀을 사실 잘못 만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팀은 8승 1패라는 정말 경이로운 성적, 이제 오늘 경기까지 포함한 8승 2패라는 경이로운 성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선수가 또 더더욱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 또 그러면 트레이드를 할 수 있지 않냐라고도 이제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 베이거스 입장에서 트레이드도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시파초프 선수가 연간 450만 달러를 받는 생각보다 규모가 큰 계약입니다. 예.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30살이기 때문에 이미 유망주가 아니에요. 이 선수는 만 30살이기 때문에 유망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를 원하는 팀은 컨텐더 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즉시 전력으로 이제 이 공격력을 활용을 할 만한 선수들, 이 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컨텐더 팀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셀러리 캡 여유가 아예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유형의 선수는 있어요. 시파초프 선수 같은 좀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또 잘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뭐 베이거스가 셀러리를 좀 부담을 하면서 잔여 연봉 부담을 하면서 트레이드 할 수 있다라고 또 옵션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베이거스가 내년에 자유계약으로 풀린 선수, 사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유계약으로 풀리기 때문에 재계약 이제 좀 플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또 좀 아까운 건 뭐냐면은 기회를 지금 잘 받고 있는 선수인데 잘 나간 선수 한 명 있어요. 예브게니 다도노프 선수. 이 선수가 작년에까지 이제 스카이 있었던 선수죠. 이제 시파초프 선수와 손발을 맞추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를 플로리다가 1라인에 딱 집어넣으니까 지금 굉장히 경기당 1포인트 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팀을 잘못 만났죠. 기회를 좀 받았으면은 오히려 지금 다도노프 선수 같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은 네 지금 뭐 감독도 그렇고 상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최악의 결과를 맞은 것 같습니다. 바딤 시파초프 분명 장점이 있는 선수고 또 그랬기 때문에 기대를 모았던 선수인데 아쉽게도 이제 NHL에서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올림픽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되니까. 네, 그렇죠. 한편으로 또 그런 결과가 되는군요. 예. 바딤 시파초프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마르크 스트라이트 선수가 은퇴를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예. 올 시즌 사실 시즌을 앞두고 NHL 선수 생활을 시작했던 몬트리올로 다시 돌아왔던 이제 스트라이트 선수인데 2경기 만에 웨이버 공시를 당하는 굴욕을 겪은 이후에 계약이 파기됐어요. 이 선수도 이제 자유계약으로 됐고 사실 스트라이트 선수라고 하면은 스위스 하키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수비수입니다. 예. NLA에서 그 수준 높은 NLA에서 17살 때부터 활약을 했었던 어떻게 보면 뭐 스위스 하키를 대표하는 선수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고 NLA에서 9시즌, NHL 들어오기 전에 NLA에서 9시즌을 소화하면서 395경기에서 222포인트라는 뭐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2004년에 9라운드에 지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듬해 NHL로 진입을 했는데 몬트리올, 뉴욕 아일랜더스, 필라델피아, 피츠버그에서 뛰면서 786경기에서 96개 골, 338개의 어시스트를 올릴 정도로 상당히 공격 능력이 뛰어나고 파워플레이 전개 능력, 슈팅 능력 이런 좋은 툴을 가졌기 때문에 팀 공격 전개에서 상당히 큰 도움을 줬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뭐 기량의 저하를 막을 수 없었고 필라델피아 피츠버그에서 조금씩 이제 기량의 저하고 이제 조금씩 출장 시간도 줄어들었고 기량의 저하가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은퇴를 선택하게 됐네요. 이제 이 선수의 뒤는 사실 있습니다.
로만 요시 선수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스위스 수비수 계보는 어쨌든 NHL에서 이어집니다. 웨이버 공시 후에 은퇴라는 결정을 하게 됐는데 글쎄요, 뭐 선택을 존중해야겠죠. 다른 리그에 가서 좀 더 선수 생활을 연장하고 이런 방법도 있었겠지만 일단 마르크 예. 스트라이트 선수의 선택은 여기서 은퇴. 예, 사실 NHL 은퇴이기 때문에 또 NLA에서 갑자기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NHL을 은퇴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이 선수가 나이가 어쨌든 많기 때문에 예. 팀 입장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일 겁니다. 예. 바딤 시파초프, 마르크 스트라이트 선수 소식 두 가지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NHL 경기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현숙 기자와 함께하는 NHL 경기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주목되는 매치들이 많았는데 오늘 선택하신 매치 내시빌 프레데터스와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대결입니다. 바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만났던 두 팀이잖아요. 예, 플레이오프에서 뭐 시카고 아주 4대0으로 셧아웃을 당하면서 굴욕을 당했던 어떻게 보면 내슈빌 입장에서는 드디어 시카고를 넘었던 아주 역사적인 플레이오프 시리즈였는데요. 예. 올 시즌 이 두 팀은 4차례 대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는 두 번째 경기였어요. 약 2주 전에 이 두 팀이 첫 경기를 했는데요. 10월 14일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접전 끝에 시카고가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약간은 이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의 복수를 성공을 하면서 첫 대결의 기선제압에는 어쨌든 시카고가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의 가장 큰 이변의 주인공이었던 두 팀이었는데요. 시즌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이 경기가 있기 전까지의 상황을 짚어봐야 되는데 두 팀 다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먼저 내슈빌부터 볼까요? 예, 내슈빌부터 보시면 지난 시즌에도 정규 시즌에서는 사실 내슈빌이 압도적이었냐라고 물으면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 올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날 경기 전까지는 4승 3패 이제 2연장패로 크게 좋은 성적도 아니죠. 뭐 나쁜 성적도 아닌데 좋은 성적도 아니에요. 이전 두 차례 경기에서 레인저스와 캘거리에게 연패를 하면서 아주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카고전이 상당히 중요한 내슈빌이었습니다. 예. 시카고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정말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개막전에서 피츠버그를 10대 2였나요? 그렇게 대파한 막 이후부터 5골 이상씩 계속 넣고 몇 경기 그렇죠. 이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18일 세인트루이스전을 기점으로 한풀 꺾인 그림새가 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에드먼튼에게 연패를 했고요. 이제 오늘 시즌 1승을 기록한 애리조나를 잡긴 했는데 그래도 또 베이거스에게 졌기 때문에 최근 4경기에서 3패. 그래서 5승 3패 2연장패로 뭐 내슈빌과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정규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네,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었던 양 팀의 대결이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내슈빌이 시즌 1차전의 패배를 서력했네요. 같은 스코어로 내슈빌이 이겼어요. 2대1의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예, 시카고가 1피리어드 쇼트핸디드 상황에서 닉 슈멀츠 선수가 정말 깔끔한 플레이 리딩을 보이면서 턴오버를 만들어냈고 이 역습 과정에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선취점을 올려서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시카고가 선취점을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유리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2피리어드에 덩컨 키스 선수의 턴오버를 에런 크로크 선수가 바로 동점골로 만들면서 1대1을 만든 이후에 파워플레이에서 크레이그 스미스 선수가 깔끔한 리스트샷으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2대1로 앞서갔거든요. 그런데 이 점수차를 아주 끝까지 지켜내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네, 1차전 시카고 승리, 2차전 내슈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시즌 두 번째 대결 경기를 보신 후에 이현숙 기자님이 양 팀에게서 눈에 띄었던 점들, 포인트를 몇 가지 뽑아주셨습니다. 먼저 승리팀 내슈빌부터 볼 텐데요. 내슈빌에서 일단 눈에 확 들어왔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예, 아무래도 가장 처음 눈에 띄었던 거는 라비올렛 감독의 수비 기용술, 이게 사실 가장 눈에 띄었어요. 네. 지금 내슈빌에는 빅4 중에 한 명이죠. 수비 빅4 중에 한 명인 라이언 앨리스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이걸 좀 눈여겨봤는데요.
선수들의 더블 시프트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이 빈틈을 메우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조합은 있습니다. 요시, 지라드, 그리고 수벤, 에크홀름, 에멀린, 베버 이렇게 6명의 선수가 조합을 이루는데요. 요시, 수벤, 에크홀름 선수들이 나왔을 때는 한 선수가 추가로 시프트를 한 번 더 띱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메우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나왔기 때문에 계속 페어가 바뀌어요. 막 요시 선수, 수벤 선수가 같이 나올 때도 있고 요시 선수, 에크홀름 선수가 같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수벤 선수와 뭐 에멜린 선수가 같이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좀 더블 시프트를 수행을 하면서 이 3명의 선수, 요시, 수벤, 에크홀름 이 3명의 선수가 앨리스 선수 목까지 뛰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합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런데 이게 또 가능한 것도 앞서 말씀드린 세 선수가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라이언 앨리스 선수의 공백이 뭐 아주 안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좀 느껴졌어요. 이제 파워플레이를 이끌어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느껴지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없는 살림에 최대한 이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앨리스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라비올렛 감독이 수비 라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잘 보여줬던 경기가 바로 이 경기였네요. 네시빌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또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이제 좀 보조 득점원이 드디어 좀 응답을 하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 경기에서. 네. 사실 올해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보조 득점원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들이 크게 좋은 기록을 남기지는 못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러한 와중에 이 경기에서 골을 넣은 선수들은 보조 득점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봐도 무방한 선수들입니다. 에른 크로크 선수라든지 스미스 선수가 득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 보조 득점원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분발해서 주 득점원 선수들을 보조해준다면은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좀 봤던 경기였어요. 그렇군요. 네시빌의 긍정적인 부분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아쉬웠던 부분은 없었나요? 예,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내슈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탑4 수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비수라는 좋은 옵션을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약점이 좀 드러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 내슈빌 수비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파워플레이에서도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에크홀름, 요시,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앨리스 선수도 마찬가지고 수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슈팅, 패싱 능력이 확실한 선수들이죠. 그런데 이 경기에서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퍽이 하프보드에서 수비 쪽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읽히는 겁니다. 시카고 선수들에게. 예. 그러면서 턴오버가 나오는 그림이 사실 여러 차례 있었고요. 슈멀츠 선수가 이제 득점을 만들어냈던 것도 이러한 장면에서 나왔던 실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팀의 꿈일 거예요. 이런 선수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런 좋은 수비수들, 역량이 뛰어난 수비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모든 팀이 탐내는 옵션이에요. 그런데 이걸 활용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건 사실인데 이런 과정에서 너무 움직임이 읽히게 된다면 오히려 이게 또 비수로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이제 이 수비수들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 주신 수비 기용술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어떤 수비수들의 그런 옵션, 장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시빌 먼저 봤고요. 시카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카고 쪽에서 주목하셨던 부분은 어떤 건가요? 경기를 지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시카고는 상당히 경기 자체는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카고의 장점을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예. 첫 번째는 역시나 수비를 지탱을 하고 있는 시브룩과 키스 이 두 선수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내슈빌이 슈팅 수는 많이 밀렸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그런데 내슈빌이 좋은 찬스가 없었던 건 결코 아니거든요. 2대1 그래서 뭐 좋은 찬스라고 하면 뭐 2대1 찬스라든지 상대방의 수비를 확 순간적으로 따돌렸을 때 나오는 찬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키스 선수와 시브룩 선수가 이런 찬스를 뭐 2대1 찬스는 몸을 날려서 차단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후방에서 따라붙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붙어가지고 퍽을 빼앗는 능력 이런 부분은 그간에 사실 시카고가 수비에서의 유출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팀이 항상 서부 강호에 위치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만큼의 존재감이 있었던 장면입니다. 예. 물론
뭐 아주 깔끔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점의 빌미가 된 실수가 키스 선수에게도 나왔고요. 시브룩 선수 쪽에서도 사실 실수가 몇 차례 나와가지고 역습이 전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잘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면은 뭐 시카고 수비도 올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시브룩과 키스 두 선수에 대한 어떤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경기였어요. 또 한 가지 뽑아주셨네요. 예, 공격 옵션을 상당히 수월하게 만들어낸 점 역시 장점이었습니다. 시카고가 올해 스피드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제 뭐 사드 네. 선수라든지 이번 새로 올해부터 뛰는 뭐 데브린킷 선수나 뭐 슈멀츠 선수 같은 선수들이 상대방의 지역이 굉장히 수월하게 진입을 하면서 공격 기회 자체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빠른 선수도 많아졌고요. 이 속도를 활용한 이제 공격 전개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움직이면서 패스 옵션을 많이 찾아내는 이런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옵션을 수월하게 만들어낸 부분은 정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시카고가 많이 뭐 파나린 선수 빠지고 공격 부분에서 많이 이제 무게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옵션을 다른 식으로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좀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다만 조금 부족했던 점은 페카리네 선수를 뚫을 만큼의 이제 공격이 날카롭진 않았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페인이라면 페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패한 시카고 쪽에서 두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내슈빌과 시카고의 시즌 2차전 리뷰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의 MVP 누군가요? 페카리네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네. 예, 공격 자체의 전개 이런 부분이 시카고가 상당히 좋았고 매서웠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슈팅 수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44개의 슈팅을 내슈빌의 골문으로 날렸습니다. 정말 파상 공세를 퍼부었는데 리네 선수가 정말 끝까지 막아내더라고요. 그래서 43세이브, 뭐 사실상 셧아웃입니다. 한 골을 내긴 했지만 실점 역시 1차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막으면서 두 번째까지는 사실 이거 손 쓸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의 셧아웃에 가까운 그런 이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리네 선수를 MVP로 뽑아봤습니다. 43.5세이브 정도. 그렇죠. 네, 일단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카 리네 선수 이 경기의 MVP로 선정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경기 중에서 추천 경기 드려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경기를 또 뽑아오셨네요. 예, 사실 오늘 이제 녹음이 이제 전날이었다면은 사실 오늘 경기에서 조금 눈여겨볼 경기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뭐 패트릭 말로 선수가 다시 세너제이의 토론토 다른 유니폼을 입고 방문을 하는 사실 좀 뜻깊은 날이었거든요. 예. 그런 경기가 있었고 해서 좀 오늘 그리고 몬트리올과 오타와 경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애틀랜틱 라이벌인 플로리다와 템파베이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좀 재밌는 게 많았는데 하루 미뤄졌죠. 그래서 목요일부터 좀 흥미로운 매치업이 있더라고요. 예. 목요일 피츠버그와 에드먼튼이 리매치를 갔습니다. 그전 경기에서 필 캐슬 선수가 연장 결승골을 넣으면서 피츠버그가 웃었는데 피츠버그가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이번 경기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와 LA 동서부를 대표하는 강호로 부상한 두 팀 요즘 다 좋죠. 그렇죠. 이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대결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고 LA가 그리고 오늘 LA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도 있었죠. 그런데 뭐 LA가 오늘 지면서 조금은 이제 분위기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토론토를 또 잡으면서 어떤 뭐 토론토를 잡을지 안 잡을지 모르겠지만 이 동서부를 대표하는 강호들이 맞붙는 경기가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리매치 내슈빌과 애너하임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두 팀이 또 만나는군요. 네, 상당히 재밌는 경기였고 이번에도 사실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에도 또 재밌는 게 이번 주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경기가 많은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콜럼버스와 템파베이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거는 뭐 이현숙 기자님이 아끼는 파나린의 콜럼버스와 그렇죠. 또 그 개인적인 우승 후보 템파베이 주목할 수밖에 없으셨겠네요. 메트로와 애틀랜틱 강호 리매치 또 준비되어 있고 캘리포니아 라이벌리 매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나임과 세너제이가 맞붙어요. 이 두 팀이 초반 출발은 좋지 않았는데 조금씩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또 치열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NHL 이현숙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역시 뭐 현재까지는 템파베이가 아주 좋더라고요. 우승 후보답게.
하지만 뉴저지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 작년에 오타와가 희망이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히 빗나갔다면 네. 올해는 좀 뉴저지 같은 느낌이에요. 음. 네. 근데 뉴저지도 그때 말씀드렸을 때 약팀이 아니다라고 말씀은 드리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도 사실 이 정도로 잘해준 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계속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해 보면서 또 지난 앞으로의 한 주 NHL 주목해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20회 이번에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안양한라와 하이원이 일본 원정길에 함께 올랐습니다. 경기 결과들이 나왔는데 한 시리즈씩 보겠습니다. 10월 28일, 10월 29일 주말이었어요. 일본 하치노에서 도쿠 프리블레이즈와 안양한라의 2연전이 진행됐습니다. 28일 1차전에 3대1 1대1의 스코어에서 이 피리어드 초반 프리블레이즈의 추가골이 결승골이 됐고 엠티넷 골까지 이어졌고요. 3대1로 프리블레이즈가 승리했습니다. 프리블레이즈의 신인 히토사토 시게키, 제가 섣불리 시즌 프리뷰 때 신인왕 후보로 거론했었던 이 선수가 드디어 13경기 출전 만에 아시아리그 데뷔골이자 데뷔 포인트를 이 피리어드 결승골로 기록했습니다. 하타 미츠카즈 선수가 33세이브 1실점 승리를 했고 한라는 역시 또 스카빠니가 있었네요. 3경기 연속골, 시즌 8억 골 기록했습니다. 한라 김현수 선수가 3경기 만에 이제 부상 털어내고 복귀를 했던 1차전이었습니다. 29일 2차전도 접전이었습니다. 1피리어드의 조민호, 박우상 선수의 골이 한라에서 나왔고요. 3피리어드의 프리블레이즈가 한 골을 추격했는데 그 이후에 한라가 13분을 무실점으로 버티면서 2대1 한 골 차로 안양 한라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한라가 프리블레이즈전 3연패 후에 올 시즌 4경기,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했고요. 한라는 이 승리로 승점 3점 추가하면서 2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2위 프리블레이즈와의 승점 6점 차를 유지했습니다. 또 스즈키 마사이토 선수가 드디어 돌아왔네요. 사실 개막전 출장 이후에 계속 허벅지 부상으로 14경기 결장을 했었는데 56일 15경기 만에 드디어 이 경기를 통해서 복귀전을 치렀고요. 스카빠니 김원중 선수와 함께 3라인을 구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맷 달튼 선수 39세이브 1실점 1차전 패배의 아쉬움을 털어냈네요. 프리블레이즈 역시 하타 미츠카즈 선수 나와서 33세이브 2실점 패배가 됐습니다. 프리블레이즈와 안양한라의 경기는 확인을 하셨다고요? 예, 이 두 경기는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수준 높은 경기였습니다. 뭐 안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접전이었던 경기였어요. 경기 자체도 상당히 재밌었고 이번에는 이제 프리블레이즈가 예전보다 조금 더 홈경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나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좀 이제 실수 같은 두 경기 마찬가지인데 약간 이제 커버를 놓친다든지 이런 좀 사소한 실수가 실점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한두 번이라도 더 많은 팀들이 각각 패배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실력대로의 결과가 나온 두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도 이제 안양 한라 입장에서는 두 번째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땄다는 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게 또 의미가 있냐면은 이 경기에서 프리블레이즈가 파워플레이 찬스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네. 파워플레이도 생각보다 5대3 찬스도 한 번 있었고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걸 또 잘 넘기면서 2대1 신승을 거뒀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는 승리인 것 같고요. 블레이즈는 결과적으로 이제 크리스 와카바야시 감독도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파워플레이가 발목을 잡았다. 이제 이 부분에서 차이를 좀 벌렸어야 됐고 그리고 1피리어드에 사실 좀 블레이즈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2차전 말씀드리는 겁니다. 2차전 1피리어드에 한라가 좀 이제 굉장히 잘 찔러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결국 뭐 메우지 못했던 이제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한라가 조금 더 한라도 나쁘지 않고 프리블레이즈도 나쁘지 않은 한라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치노의 원정에서 3점을 딴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작년을 생각한다면 뭐 지금 이미 좀 안타까운 결과였죠. 작년엔 다 이겼죠. 그렇죠. 원정에서도. 그런데 지금 뭐 올해와 작년에 한라가 다르다는 걸 봤을 때는 사실 뭐
홈에서 2연패 한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원정에서 또 1승 한 거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쨌든 두 번째 경기를 잡았기 때문에 좀 분위기 반전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승리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블레이즈도 뭐 항상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전다. 그렇죠. 항상 이제 이 상대만 만나면은 뭐랄까 전부 귀신같이 지는, 그리고 막 너무 압도적으로 지는 이런 상대를 오랜만에 위닝 시리즈를 거둔 좀 기분 좋은 뭐 시리즈였기 때문에 블레이즈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고요. 하타미 치카즈 선수의 부활 역시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좀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승점 3점씩 나눠 가진 양 팀인데 두 팀 모두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다라는 총평이시네요. 이렇게 해서 도호크 프리블레이즈와 안양한라 정규리그 4번의 대결이 끝났습니다. 올 시즌 정규리그 3승 1패 승점 9점으로 프리블레이즈가 우세를 거뒀는데 참 프리블레이즈가 어려웠죠. 안양한라 상대로 말씀 주신 대로 최근 2년간 18번 만나서 슛아웃승 한 번에 17정규패를 당했던 프리블레이즈가 4시즌 만에 안양한라전 위닝 시즌을 기록한 이번 시즌이 됐습니다. 한라는 아이스박스전을 위해서 니코로 이동을 했고요. 자, 니코 아이스박스는 일본 니코에서 하이원을 불러들여서 하이원은 니코에서 먼저 2연전을 가졌습니다. 10월 28일, 29일 10월 28일 1차전 연장 승부였어요. 테라오 유리, 김영준 선수의 득점 한 골씩 주고받았던 양팀이 연장으로 갔는데 연장에서 김영준 선수가 또 골을 넣었습니다. 골든골. 하이원이 2대1로 연장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김영준 선수가 동점골, 연장 골든골, 혼자서 2골. 이날 히어로가 됐어요. 제이슨 바카시와 골리 29세이브 1실점 승리를 했고 아이스박스 역시 후쿠오지 유타카가 나왔는데 31세이브 2실점 선전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이원이 파죽의 3연승을 넘어 4연승을 달렸습니다. 이날 승리로. 하이원의 4연승 저는 선뜻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찾아봤습니다. 3연승은 꽤 몇 번 있었는데 4연승이 언제였던가 하고 봤더니 2015-2016 시즌에 개막 4연승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차이나 드래곤과의 3연전 수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는 지금 프리블레이즈, 대명, 아이스박스 상대로 4연승이니까 좀 더 가치가 있는 4연승이지 않나 싶고요. 거의 2년 2개월 만에 하이원이 4연승을 맛봤던 1차전이었습니다. 10월 29일 2차전에 역시 접전을 펼쳤던 양팀이었습니다. 0대2로 끌려가던 하이원이었는데 스위프트, 테스트위드 선수의 골로 2대2 동점을 만들어요. 하지만 3피리어드 초반에 타라오 히라오미치 선수의 세 번째 골이 나오면서 결국 이 한 골을 극복하지 못했던 하이원이었습니다. 3대2로 니코 아이스박스가 1차전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역시 후쿠오지 유타카 선수가 23세이브 2실점, 바카시와 선수 34세이브 3실점 승패가 갈렸고요. 하이원 권태환 선수가 이날 돌아왔습니다. 4경기 만에 돌아왔고 반면에 윤지만 선수는 결장이 됐어요. 아이스박스는 또 패트릭 모이시오 선수가 결장했던 2차전이었네요. 아이스박스가 승점 3점 추가하면서 리그 4위로 올라섰습니다. 야, 아이스박스 많이 올라왔어요. 하이원은 4연승이 끝났죠. 자, 이 경기 만약에 하이원이 정규 승리를 했다면 8위에서 단숨에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최하위 탈출 기회를 놓치고 8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올 시즌 니코 아이스박스와 하이원의 정규리그 대결도 끝났는데요. 3승 1연장패 승점 10점 아이스박스의 큰 우세로 마무리됐던 양팀의 이번 시즌 정규리그 대결이 됐습니다. 10월 30일, 10월 31일 오지 이글스와 사할린의 2연전이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진행됐습니다. 10월 30일 월요일 1차전 여기도 연장을 했어요. 사할린이 먼저 2골. 하지만 오지 이글스가 3피리어드 2골을 따라가서 연장에 갔는데 비탈리 자트세플린 선수의 연장 골든골이 나왔습니다. 사할린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안드레이 스텔마크 선수가 3경기 만에 선발로 복귀를 했어요. 28세이브 2실점 승리했고요. 오지글스의 신인 아이키 하야토 선수가 또 데뷔골을 신고했네요. 사할린이 올 시즌 이글스전 3전 3승 10월 들어서 7전 7승 최근 11경기 10승 1패 극강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양팀의 2차전이 10월 31일 화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저희가 31일 화요일 오후에 녹음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2차전 경기 전이라서 이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리가 이사키 현재 순위 10월 30일 월요일 경기 종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사할린 15경기에 승점 34점 선두고요. 프리블레이즈
18경기에 승점 31점 2위, 안양한라가 2경기 덜 치르면서 25점 3위, 니코 아이스박스가 승점 24점으로 4위까지 올라와 있고 오지 이글스 15경기인데 승점 22점 5위고요. 대면 킬러 웨일즈 경기가 없었고요. 승점 21점 6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재즈 크레인즈 14경기 경기수가 가장 적어요. 19점으로 7위. 하이원이 19점 역시 승점은 같은데 최하위 8위에 있습니다. 사할린이 경기수도 적고 승점도 제일 높고 1강 독주 체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프리블레이저도 소화 경기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2위긴 한데 약간 안정적인 2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8팀 모두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하다.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번 주에 경기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씩 안내해드립니다. 10월 31일, 11월 1일, 11월로 넘어갑니다. 화요일, 수요일에 일본 하치노에에서 도크 프리블레이즈와 하이원의 2연전이 있습니다. 고양 2연전에서 1승 1패씩 했던 두 팀이죠. 장소를 바꿔서 다시 만납니다. 하이원이 4연승의 시작이 프리블레이즈전 승리였어요. 좋은 기억이 있는데 하이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하이원의 목표 후반기 10승, 일본 원정 4연전 3승 이 목표를 안고 지금 떠났는데 일단 니코에서 루징 시리즈를 했기 때문에 하이원으로서는 이번 하치노의 2연전이 더 좀 중요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예,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네. 하이원 좋은 결과 팬분들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31일, 11월 1일 일본 니코에서는 니코 아이스박스와 안양 한라의 2연전이 또 있습니다. 안양 2연전에서 한라가 2연승을 했었죠. 역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승점 1점 차 3, 4위의 양팀. 자, 이 경기 2연전의 결과로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또 주목이 되네요. 안양 한라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력 관리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라가 이번 2연전을 끝내면 올 시즌 정규리그 해외 원정은 다 끝납니다. 국내 경기만 남게 되고요. 홈 경기가 8경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스박스는 이번 2연전만 치면 약 3주 이상의 휴식이 예정돼 있군요. 네, 양 팀의 입장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쿠시로에서 11월 2일, 11월 3일 목요일 금요일에 일본 재즈 크레인즈와 사할린의 2연전도 있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이 2연승을 역시 했었고요. 3주 만에 쿠시로에서 다시 만납니다. 사할린이 요즘 너무 좋죠. 반면에 크레인즈는 최근 5연패. 10월에 5경기 다 졌는데 이제 11월 첫 경기예요. 크레인즈로서는 반등을 할 것인가. 일단 경기 수는 가장 적어서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할린이 크레인즈 상대로 워낙 그동안에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23전 21승 2패 크레인즈에게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저는 크레인즈한테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거는 그래도 올 시즌 홈 경기 8경기 다 승점을 따고 있더라고요. 요거 하나 한번 크레인즈에게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사할린이 정말 크레인즈 홋카이도 팀들한테는 이상하리만큼 좀 강한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에도 아무리 홈이라지만 좀 크레인즈가 이기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사할린이 승점 한 5점 정도까지도 딸 수 있지 않나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번 주의 마지막 시리즈 주말에 11월 4일, 11월 5일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나라 인천에서 대명 킬러 웨일즈와 안양 한라의 2연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시리즈를 가장 주목하고 있고 또 국내 팬분들도 이 시리즈에 가장 눈길이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9월에 안양 2연전에서 두 팀이 2경기 다 연장 승부를 펼쳤죠. 그때 2번의 연장 1승씩 승점 3점씩 나눠 가졌던 바가 있습니다. 자, 양 팀의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대명은 12일간 휴식을 푹 쉬고 나옵니다. 일단 한라는 9일간 원정 6연전.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리즈가 5번째, 6번째 경기다. 체력 관리가 역시 저는 좀 한라로서는 좀 불리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명이 한라와의 그 좋은 기억을 지난번에 한번 만들었었는데 사실 개막 2연전 하이원전 지고 나서 상승세를 탔었죠. 대명이 사할린 한라와의 4연전 4경기에서 승점 8점을 따는 진짜 돌풍, 초반 돌풍. 하이원전 지고 나서 초반 돌풍을 이끌어냈었는데 저는 이번에 주목되는 게 하이원에게 2연패 했잖아요. 과연 이번에 또 하이원 패배가 약이 될까? 다시 하이원 패배 후에 반등으로 이어질까? 요거 한번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라 올 시즌 마지막 원정 일정을 치르게 됐습니다.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에요. 예, 왜냐하면 또 지난 승부에서 상당히 박빙의 어쨌든 스코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두 경기 다 연장까지도 가는 그림이었고요. 하지만 사실 두 경기 다 돌이켜보면 한라가 조금 더 경기 자체는 잘 풀어나갔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한라가 2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대명이 굉장히 끈기 있는 플레이로 뭐 승리를 만들어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 포인트는 결국 대명이 이제 13일 거의 2주간 쉬면서 이제 개선점을 어떻게 찾고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우세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좀 대명이 우세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경기 감각에서는 안양 한라가 사실 월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원정을 치르고 오고 사실 뭐 하치노헤 니코 원정이 결국 4연전이 쉬운 경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감각에서는 조금 더 이제 한라가 낫다고 봐요. 다만 체력적인 문제가 이제 이 5번째 6경기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부분을 대명이 잘 공략을 한다면은 대명이 승리를 좀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경기 감각적인 부분을 잘 살리게 된다면 사실 한라가 조금 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반반이라고 봐요, 이번 경기도. 예,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저는 한라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예, 흐름 탔을 때 바짝 당길 수 있는 팀이 한라기 때문에 뭐 6경기를 치러내는 부담은 있더라 하더라도 6경기를 치러내고 있기 때문에 더 밸런스가 갖춰져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라가 더 유리한 점이 있고 지난 안양에서의 시리즈도 이현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 한라 부분이 더 앞선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면 킬러 웨일즈가 하이원전 때를 돌이켜 보면은 밸런스 부분에서는 많이 미흡했던 게 많았었거든요. 예. 오히려 시즌 초반 때보다 더 그 부분들이 흔들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법은 훈련으로는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경기를 통해서 찾아가고 거기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를 판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경기가 이 경기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찾다가 경기가 끝나버리는. 대명은 뭔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시리즈가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양 팀 다 이제 자기 거를 최대한 실수를 덜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똑같죠. 대명은 구성원들이 바뀌고 부상 복귀 선수들이나 이런 거에서 무너진 흔들린 밸런스를 찾아가는, 그래서 거기서 최소한 실책을 덜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고, 안양 한라는 이제 체력적인 부담 속에서 집중력이 흔들어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따라오는 실책들을 덜 해야 되는 서로의 과제는 비슷한 부분들이 있네요. 예. 한라가 뭐 체력적인 일정의 빡빡함은 어려움은 있지만 한라에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라는 그렇죠. 예상이셨어요. 대명 킬러 웨일즈 아시아리그 사무국에서 한 가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성우재 선수 얘기인데 뭐 대명으로서는 이번 시리즈 앞두고 악재가 하나 생겼네요. 대명 킬러 웨일즈 성우재 선수가 지난 10월 22일 고양 하이원전에서 매치 페널티까지 받는 상황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11경기 출장 정지. 굉장히 중징계가 내려졌어요. 네, 뭐 최근에 몇 년 동안 이런 징계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중징계가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대명에서는 제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소가 진행 중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좀 조절이 또 되겠죠. 예. 제소를 하면 보통 깎입니까? 깎이겠죠? 깎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정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사실 깎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사실 깎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11경기 출장 경기는 올 때 단축 시즌인 것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중징계인 건 사실입니다. 시즌에 지금 대명 킬러 웨일즈 정규리그 12경기 남았는데 11경기 정지면 정규리그 아웃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40경기 이상 할 때도 10경기 이상은 정말 중징계죠. 였고, 예. 예전에 이제 그만큼의 행동을 했는가가 그렇죠. 중요한 건데, 보통은 이제 뭐 NHL이나 다른 리그들을 보더라도 이제 뭐 싸움이 일어났을 때 막 과도한 행동이 선수들한테 해를 입혔다거나 뭐 이랬을 때 징계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선수 본인 혼자서
한 행동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여지는 내용들이 있겠죠. 예, 사실 이제 심판과 이제 신체적인 접촉 같은 게 있어야 보통 10경기 징계가 주어집니다. 근데 예. 사실 이제 그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훈재 선수가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스틱을 땅에 치면서 좀 뭐랄까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 좀 언스포츠맨라이크 컨덕트가 주어지는 거는 사실 맞는 부분이고 게임 미스컨덕트까지도 뭐 어떻게 보면은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사실 좀 징계가 세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게임 미스컨덕트 플러스 매치 페널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굉장히 이제 뭐 게임 내에서도 가장 큰 페널티가 부과가 됐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앞서 말씀드린 심판의 접촉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명이 제소를 좀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소에 들어갔습니다. 11경기 출장 정지 나온 상태에서 제소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줄어들 여지는 좀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일단 이번 안양 한라와의 2연전 결장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대명에겐 한 가지 또 변수가 생겼네요. 대명 킬러 웨일즈와 안양 한라의 2연전 온더스포츠에서 중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 11월 5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5시 경기인데요. 오후 4시 50분부터 중계 시작됩니다. 올 시즌 인천 경기 14경기 온라인 생중계를 하고 있죠. PC와 모바일 모두 시청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중계 때의 아쉬움을 좀 더 보완해서 발전된 모습으로 가능하겠죠? 열심히 해야죠. 네. 오지연 지난 잘 준비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요 대명과 한라의 2연전 끝나고 나면 아시아리그는 이제 11월 6일부터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뭐 각 팀별로 또 종합선수권도 있고 국가대표 일정도 있고 한데요. 일단 아시아리그 브레이크의 직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시리즈까지 여러분 또 만끽하셨으면 좋겠네요. 비하인드넷 오늘 120회였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온더스포츠 5주년 기념일에 진행이 됐었던 회차였습니다. 온더스포츠.tv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온더스포츠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온더스포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팟빵과 아이튠즈,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TV도 온더스포츠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경로에 다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어디에도 댓글 상관없습니다. 유튜브 아이튠즈는 댓글 못 단다면서요? 아니요, 다 달 수 있고요. 열려 있습니까? 예, 아이튠즈는 제가 잘 확인을 못 하는데 유튜브는 다 확인하고 있어요. 네, 일단 네. 5주년이 걸려 있으니까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5주년 안 걸렸어도 그냥 네. 달아주시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힌천 PD 이현습 기자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121회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